위원님, 이번 주 이슈 체크 어떤 거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가벼운 문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콩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홍콩 사태는 지난번에 송환법이 일단 철회가 됐다라고 나오고 송환법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행정장관의 직선제 2014년에 시위에서 일단은 실패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5가지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들어달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고 일단 시민들은 직선제를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는 타협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시위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대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그다음에 시위대가 내건 시한이 이번 주 13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까지 시위대의 5대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것을 홍콩 정부에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4일 날 캐리람 장관이 송환법 일단 철회를 발표를 했지만 시위대는 나머지 4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일단은 수용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13일까지 5대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있을 미중 무역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일단은 조금 되는 게 지금 중국과 환율 조작을 일단은 논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우신 장관이 환율 조작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 위안화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해 드렸듯이 7.2 부근을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7.1을 오늘 살짝 아래로 뚫었어요.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살짝 뚫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위안화 절하를 다시 중국이 시도를 할 경우에 자국 통화를 낮추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이 계속이 된다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좀 언급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심 가질 게 뭐냐면 중국의 1대1로의 외교 전략이 문제입니다. 8월 달까지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의 교역이 전년 대비로 해서 9.9%가 증가했는데 이 1대1로 국가들의 교역은 본국 전체 교역량의 29%를 차지할 만큼 큽니다. 1대1로라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대1로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중국과 무역하고 외교하자. 너네 항구를 뚫어줄게. 도로를 짓게 해줄게. 그러면 너네가 돈이 없어?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국에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이 중국의 돈을 가져다 쓰고 만약에 그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항만권이나 그 도로권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무 외교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 채무 외교를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런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정말 좀 같이 편하게 지낼래야 지낼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제 10월에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봐주세요, 위원님.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될 것이냐, 과연 협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장기간의 투쟁이 된 상황이라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하잖아요. 항상 협상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협상의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어떤 이제 대학 강연에서 중국에선 10월 협상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일단 투쟁이란 이 단어를 58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속보가 났었죠.
중국 측에서 무역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에 일단 항생이 오늘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대선까지는 중국이 일단은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일단 과연 먹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개인들의 가계부채가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있어서 트럼프가 현재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상황이 현재 좋은 편도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올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금융위기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담보가 터질 것을 안 사람은 오직 지방을 가서 그 지방 경제를 확인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화 빅쇼트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지금 현재 중국도 지방 도시를 가보면 지방 도시를 주목으로 할 때는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숫자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이 말한 대로 내가 본 것만 믿어라. 라는 얘기도 있긴 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결국은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그때 금융위기가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중국의 지방 적자 문제도 일단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죠. 덩달아 우리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지수를 올린 주체는 일단 기관입니다. 중국 역시 기관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1990선에서 2000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지금 현재 기관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더 올리느냐는 기관들보다는 외인들 투자자의 힘에 일단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물가는 지금 현재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을 직접 가보면 돼지 한 근이 25위안 달러라고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2배가 뛴 50위안이라고 합니다. 콩값도 뛰었고 대두값도 지금 엄청나게 뛴 2배 이상으로 뛴 상황인데 이처럼 결국은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서 위안화 가치가 또 절하되고 수입 물가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한국보다 지금 현재 중국의 물가가 더 비싼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경제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간다라면 중국은 대가가 하나겠죠. 경기가 후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도 물론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보면 농산물을 대거 수입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고 요즘 이제 흐름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농산물을 지금 사기에는 중국의 자금 적자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10월에 무역 협상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트럼프는 지금 많은 농산물을 사라고 협상을 할 거고 중국이 이를 과연 재정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용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10년 장기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현재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일, 18일 그 정도의 변수가 조금 핵심이긴 한데요. 이에 앞서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에 앞서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부채
급등이 우려가 되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준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결국에는 부채 확대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이 중국 지준율 인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뭐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품, 지금 중국의 상해의 부동산 이 우리 서울 강남의 최고 가격보다 그 엄청난 그 배 이상이라고 하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완전히 중국 역시도 폭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뜻을 보고 예측을 하자고 하면 중국 역시 경기 자체가 좋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무역 분쟁이 10년 장기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정부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채 상승률은 부채 증가율은 현재 상승 추세고요.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부양을 하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근데 지금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경기 상승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을 얘기를 한다는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일단은 무역 분쟁이 이게 어떤 교수 와진스키 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계속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과 한번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일본이 성장했던 시기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1980년대 일본을 보면요. 미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었죠. 그때 미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절대 자기네들의 본국의 GDP의 40% 50%에 넘는 나라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도 자동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매겼고 결국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때 일본의 경제 붕괴가 한번 왔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타격을 입을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하가 일단은 변수가 핵심이에요. 다음 주 있을 17일, 18일 FOMC 금리 인하가 지금 변수가 핵심인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는 상승은 지금 현재 엄청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S&P 차트를 보시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이후 상승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추가 반등을 어느 정도 치느냐인데 0.25%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시장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을 지수를 추가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대 0.5%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2에서 2.25% 정도 수준으로 제로금 수준인데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계 더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7월 30일,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 7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를 보면 0.25bp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대거 폭락했습니다. 8월 3일까지 엄청난 폭락세를 일단 만들었었죠. 7월 금리 인하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9월 17일, 18일 날 FOMC가 열려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한국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격동의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다면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유럽도 요즘 힘을 못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의원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국의 브렉시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나오기로 한 이른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 6월에 이미 이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확정된 일정입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2016년 8월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데 엄청난 우리 증시에도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국내 선물로 매도로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올렸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주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내 선물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이 좀 크게 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이미 일단 찬반 투표로 인해서 나온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나오긴 나오되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으로 일단 결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합의가 안 돼서 협상 기한이 현재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일단 영국 총리까지 바뀐 상황이죠. 지금 현재 브렉시트는 협상은 지금 3개월 정도 연기가 됐다라고 보고 엘리자베스 여왕까지도 일단 재가를 한 상황인데요. 보리스 총리는 왜 이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할 만큼 빨리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EU와 영국은 또 왜 이런 계속 지지부진한 협상을 끌고 오는지 일단 영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다음 달 31일 날 탈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국 의회는 좀 더 협상 기한을 열어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보리슨 총리는 일단 무조건 나가자는 입장이에요. 노딜 브렉시트로. 그래서 그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7월 7일 날 최종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3월 29일로 예정됐던 원래 이번 연도를 따지면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4월 21일로 연기가 됐고 4월 12일로 연기가 됐고 또 이어서 10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6월 이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브렉시트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회 정치의 경우에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의 경우에는 법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의 결정에 따른 일단 그게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결정 장애가 되고 있는 전망인데 그래서 이러한 결정 장애로 의회 정치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면서 제2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일단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총리는 지금 합의된 사항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을 막으면 의회를 해산을 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내걸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리스 총리는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를 감행할 경우에 최근 10년 만에 영국의 GDP가 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이 된다라고 만약에 합의가 없이 브렉시트를 나오게 된다라면 영국의 무역과 기업 신뢰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만큼의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위험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브렉시트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이 일단 크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DLS 문제라든지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있어서 이 왜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과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면 유럽의 금융위기를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는 2010년, 2012년 유로존에 전례 없는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리스에서 시작된 국채 위기가 전 세계로 일단 펼쳐졌는데 이때 이 2010년, 12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유럽 정부의 부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유로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 은행의 부채 문제입니다. 이제 좀 차원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 유로존에서 지금 이 독일이 위기가 맞은 이유가 독일은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되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일단 의존도가 큰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도 입을 것도 같고 일단 노딕 블레스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예금 금리를 무려 0.4% 정도 하락을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4%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로존을 얘기하는 것은 이 유로존이 이게 브렉시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의 노딜 블레스티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죠.